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강인데요. 그 역대 도성, 그 다음에 조선의 궁궐을 조선의 5대궁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조선의 5대궁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아예 한양 지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양 지도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도사에서 배웠던 주요한 관청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화사에서 배우는 것들, 뭐 그런 내용들까지 제가 엮어서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수업을 하면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누가 이런 수업을 하겠어요, 따로.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준비를 많이 했고, 왜냐면 이게 평소에 하는 수업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얘기를 막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안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틀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무슨 뭐 궁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궁궐 관리 쪽에서 뭐 문화재청에서 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를 사실 좀 많이 하고 들어온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대 도성부터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시간은 조선 쪽에다가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조선 쪽에다 많이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이 좀 끝나고 나면요, 제가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쭉 모아왔는데 보니까 한 1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 이제 도성이나 궁궐과 관련된 문제들이 한 10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법 나와요. 제법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정도 분위기야. 그다음에 7급에서 이 정도 나오면 이 9급 쪽으로도 불똥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제 생각은 너무 좀 외운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뭘 외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사실 이 안에 대부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진 않았던 거지. 그래서 제가 공간의 개념으로 해서 위치도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는 거에 사실 대다수는 정말 내용을 들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건 사실 한국사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료가 나오거나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두면 또 생각해 보시면 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제가 수업을 할 때 너무 이제 되도록이면 좀 딱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너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중간에 뭐 쉬는 시간 잠깐 드리면 문제 풀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푸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못 푸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됐죠? 그러면 제가 들어와서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한능검 문제, 그 다음에 예전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보니까 행시 쪽에서도 옛날에 나온 문제 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저희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는 걸로, 자,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고구려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는 제가 특징을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구려는 평지성이랑 배우산성의 짝꿍을 이루는 게 특징이야. 도성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짝꿍을 이루는 요 구조를 이미 시험에서 최근에 한 2번 정도 물어봤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냥 눈도장을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도읍을 일단 평지에다 짓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가 워낙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후산성을 같이 둬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짝꿍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평지성에 해당하는 게 졸본성이랑 국내성이고요. 그 다음에 배후에서 방어를 위해서 산성으로 자, 이제 축조된 게 뭐냐면 오녀산성이랑 환도성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짝꿍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졸본성의 자, 방어산성은 오녀산성이고, 자, 그 다음에 국내성은 환도성이고. 여기까지 되셨죠? 네, 이 정도.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성터 하고 나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양의 안악궁. 그 외에도 뭐 터만 남아있죠. 그래서
뭐 한쪽 면의 길이가 620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었다. 뭐 이 정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문제가 좀 나왔던 게 누구냐면 사실은 장안성이에요. 평양의 장안성. 그러니까 평원항은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별로 안 다루지. 그러니까 대충 쓱 넘어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6세기 왕이에요. 그래서 뭐 안장항, 안원항, 평원항에서 우리가 그냥 쓱쓱 넘어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장안성의 구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외성과 내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외성과 내성이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성을 만들 때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형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익숙한 게 발의 상경성이야. 그래서 상경성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경성이 가장 익숙해. 그러니까 내성, 외성의 개념이 뭐냐면 보세요. 그냥 별거 아니야. 봐봐요. 이게 외성이야. 됐죠? 그러면 외성 안에가 백성들의 삶의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도읍을 정하고 그러면 좀 이따 조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성곽을 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곽을 두르는 게 일단 먼저고요. 자, 이걸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집도 짓고 뭐 기타 등등 농경지도 만들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외성이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가 뭐냐면 내성이에요. 내성.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궁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 백성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청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이 안에도 또 하나의 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황성이라 그래서 여기는 그 정부 그러니까 부처들 기관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궁성은 왕이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뭐 왕이 정치하고 생활을 했던 공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좁은 의미의 궁궐이었 이제 궁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장 기본 구조거든요. 근데 고구려는 좀 특이하지. 고구려는 특이해서 성이 4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평원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구려 장안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북성, 내성, 중성, 외성 이렇게 4성 구조예요. 됐죠? 네, 외울 만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들어두시면 나중에 선지가 나오면 대충 그냥 뭐 그러려니 그냥 하시면 돼요. 됐죠? 뭐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자, 외성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아까 발에서도 외성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누가 살겠어? 뭐 백성들이 살겠지 뭐.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성은 이제 뭐라고 추정이 되냐면 주요 관청들이 있었던 게 중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들, 자 기관들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내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궁궐, 그러니까 이제 왕이 거하는 곳, 이게 이제 뭐 내성에 왕이 거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위에 북성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북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만들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잠깐 고구려 편에서 봤던, 그러니까 평지성이랑 이렇게 배우산성을 짝꿍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방어용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용도로 북성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장안성의 모습 저희가 좀 잠깐 봤고요. 자 그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 자, 백제는 공주에는 이제 공산성. 그 다음에, 백제 수도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게 어디냐면, 그 부여의 관북리 유적이지. 관북리 유적. 됐죠? 그래서 그 관북리 유적 바로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부소산성이 있잖아요. 부소산성.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자, 이제, 백제 도읍이라고 추정되는 유적지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거의 관북리 유적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그 기출문제가 한 두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문제 나왔던 거는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백제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 되게 기쁜 일이지만 또 우리 공부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신라 유적지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뭐 계림지구, 월성지구 이렇게 막 따로따로 이렇게 그 문화재 지정되듯이 백제지구도 지정이 됐는데 그럼 백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될 때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주랑 그 다음에 부여가 나왔지. 그러면 세 군데가 지정됐거든요. 백제 유적지는. 그럼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디겠어요? 공주, 부여,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어디다? 그러니까 백제 도읍 그럼 어디예요? 한성, 그 다음에 웅진, 사비니까. 그러니까 웅진이 공주고 사비가 부여고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이 정도는 아시죠? 네. 그러면 한성, 공주, 부여. 그러니까 한성 오늘날의 서울 얘기하고. 됐죠? 이렇게 세 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핵심은 B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백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백제의 5세기, 6세기 그러니까 유적지들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빠지냐면 한성이 빠지고 대신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어디가 들어갔냐면 익산이 들어갔어요. 익산. 근데 익산이 생뚱맞은 게 아닌 게 백제에서 여러분 익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2의 도읍의 역할을 했던 게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도읍의 역할을 했던 게 익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익산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가 떠올라요? 익산 그러면 이제 7세기 무왕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여기에 뭘 만들었다? 미륵사. 그리고 미륵사의 석탑은 현존하는 석탑 중에도 가장 오래된 겁니다. 제가 문화재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탑의 숫자가 몇 개라 그랬어? 탑이 1000개가 넘는다니까. 근데 탑은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 근데 아주 가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나오는 탑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탑 이름 1000개 도전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들은 시험에 나올 때 그 시험에 나오는 룰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문화재들은 항상 뭐가 나오는 게 원칙이냐면 시대를 대표하는 게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1000개가 넘는 탑이 있지만 삼국시대 탑은 오직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탑 3개는 원래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한 번만 해보면 뭐 있죠? 고구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백제께 2개지. 하나가 미륵사의 석탑 그리고 또 하나가 정림사제 5층 석탑 그리고 신라께 하나죠. 신라건 뭐지? 분황사 모전석탑 됐죠? 그 3개는 원래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 뭐다? 익산 미륵사의 석탑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원 중이기 때문에 시사 테마도 있습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복원 과정에서 서동요 진위 여부 이제 이 문제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예전에 2008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 사택적덕의 딸이 이제 사찰을 봉양했다라는 문제가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어쨌건 자 백제에 대해서 세 가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신라입니다. 자, 신라는 월성쥐구, 자 계림, 그다음에 첨성대, 월지. 근데 이 월지도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거는 하나 주의사항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뭘로 기억하냐면 이걸 안압지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정교과서에 이게 안압지로 나와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팔종교과서, 그러니까 개정한국사를 보면 여기 이제 이름이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 월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원래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병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 근데 작년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안압지를 병기하지 않고 그냥 문제 월지로 나왔어요. 좀 이따 제가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안압지가 그러니까 그 신라 동궁 옆에 있는 그러니까 태자가 머물렀던 동궁 옆에 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식 행사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진행했던 뭐 연회 같은 것들을 진행했던 자 그런 곳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지. 됐죠? 네. 자 이렇게 자 눈도장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 상경터 자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따서 자 건설이 되죠. 그러니까 장안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 구획이 딱딱 이루어진 거야. 됐죠? 그래서 아까 보면 저희가 이제 발에 그 도읍을 잠깐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신도시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도시들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구획이 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구시가지 가면 좀 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요번에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못 했어. 그러면 그냥 다음번에 좌회전하면 어차피 그 길로 가는 거야. 내가 여기 가는 거면. 그렇잖아요? 근데 구시가지 가다 보면 안 그래.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못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하면 힘들고 놀라운 데로 가요. 맞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근데 이렇게 구획이 딱딱 된 도로들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도로를 뭐라고 부르죠? 이게 당의 장안성을 본따고 무슨 대로라 그래요? 이제 남북으로 쭉쭉 뻗어 있는 주작대로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작이라고 하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왕은 어떻게 앉아 있느냐면 북쪽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를 바라본다? 항상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해요. 그래서 이걸 북좌 남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도성의 정문은 항상 뭐여야 돼? 남문이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한양의 정문은 남문이 어디예요? 숭례문이지. 그러니까 숭례문이 정문이야. 됐죠? 그 다음에 경복궁의 정문은 경복궁도 문이 4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경복궁의 남문이 어디야?
화문이에요. 그래서 광화문이 정문이야. 됐죠? 그러니까 왜냐면 왕이 지금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상적인 얘기지. 여기다 대고 외우라 그러면 안 돼. 왜요? 뒤에 북쪽에 정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하잖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들락거리면 괜찮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이 바라볼 때 남쪽대로지. 그러면 주작은 도교에서 사실은 뭐의 상징이야? 이게 방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주작이 상징하는 게 어느 쪽이야? 네, 남쪽이죠. 그래서 남쪽대로라는 뜻이야. 됐죠? 네, 그래서 주작대로. 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 문제를 쓸데없이, 그래서 올해 7급이지, 올해 7급. 올해 7급에서는 1키도 나왔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게 가로 세로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쓸데없는 한자 표현을 써서 또 올해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발해 문제에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발해 상경성. 그래서 당의 장안성을 본땄다. 자,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외성과 주작대로 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얘기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예요, 고려. 자, 고려는 여기는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이게 등재가 된 것들인데, 근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은 어디에는 없어. 그렇지, 대한민국에 현재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개성지구니까. 누구 여기 한국 분 안 계세요? 개성지구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북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국사에서 요걸 좀 여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과서가 지약사 교과서인데 지금 요 버전은 가장 자세한 지약사 교과서 버전이야. 됐죠? 네. 그래서 자,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다 수업 시간에 봤던 것들이에요. 뭐 처음 보는 뭐 신비롭고 놀라운 건 아니야. 해볼게요. 자, 고려 첨성대. 첨성대 기억나죠?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만 첨성대 있는 거 아니야. 어디에도 있어요. 고려에도 있잖아. 개경에. 됐죠? 그래서 그 첨성대. 자, 그다음에 만월대 궁궐. 만월대 궁궐은 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좀 더 웅장하게 보이도록 만든 거. 이게 특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창궁. 자, 수창궁은요. 수창궁 잠깐 볼까요? 자, 수창궁은 그러니까 고려 마지막 후기에 왕궁터로 쓰이는데, 자, 공민왕 이후입니다. 공민왕 이후에 정사를 받던 곳이고, 자, 태조도 여기에서 왕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성계. 그 다음에 이방원도 여기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자, 태조가 여기서 즉위하는 건 이해가 되지. 왜냐면 우리가 조선 건국 5단계 하면 어떻게 기억하냐면 8, 1, 2, 3, 4잖아. 그쵸? 그래서 1388년 위화도 왜군. 자, 1391년.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죠. 자, 뭐부터 먼저 한다? 과전법, 토지제도부터 먼저 하지. 왜냐하면 토지제도에 대한 합의가 당시에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은 항상 얘가 포인트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세왕조를 개창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의 경제적 기득권은 인정해 주겠다고. 근데 이제 대신에 고려라는 배에선 내려라야. 그래서 무조건 세왕조 개창으로 간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1392년이 조선의 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선이 건국하니까 그때 즉위를 했겠지, 태조는. 그러니까 어디서 즉위했겠어? 개경에서 즉위했겠지. 맞죠? 자, 그리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43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다음이 조선이라는 국호제정.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한양천도잖아. 끝. 맞죠? 이게 조선의 건국 과정 아니야. 맞죠? 네, 자. 우리 지금 대화 되는 거죠?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태조는 나중에 한양천도를 하니까 여기서 즉위를 했겠네. 그렇잖아. 개경 수창궁에서. 맞죠?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태종은 또 왜? 태종은 왜 그렇죠? 태종은 왜 그러냐면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지. 왜? 그러니까 한양 천도한 이후에 한양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 1차 왕자의 난.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 남은 같은 조선의 건국의 공신들, 그리고 그 어린 동생들, 방번이, 방석이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집 나가잖아. 그래서 왜냐면 이성계가 당시에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 때 그 상을 사실 이성계가 정확하게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보니까 뭐 동생들도 죽었고 정도전도 없고 막 이런 상황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이 자리가 탐나서 너희들의 손에 형제 피를 묻혔냐. 이 자리 너희들이 다 해라. 그러고서는 자신은 함경도 함흥으로 가버리죠. 아버지는 집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개경으로 천도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개경으로 천도한 상황에서 뭐가 터지냐면 2차 망자의 난이 터져요. 됐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이제 당시에 아버지 나간 다음에 이대국왕이었던 정종, 그러니까 방과가, 그러니까 그 자리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고 딴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왕위에 오르시게. 그리고 이제 뭐 방언의 측근들도 막 옆에서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정한대군 이방원이 자 3대 국왕 태종에 즉위하는 곳이 수창궁이에요. 그래서 즉위를 한 다음에 한양으로 재천도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 수창궁 얘기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민왕릉입니다. 공민왕릉. 자, 공민왕은 자 노국공주, 그러니까 노국대장공주랑 함께 매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공부할 때 원나라 공주는 원래 2명만 기억하는 거잖아. 한 명이 쿠빌라이의 딸, 쿠빌라이의 딸이 제국대장공주. 자, 그리고 공민왕의 부인.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네, 그래서 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노국대장공주. 그러니까 노국대장공주는 여러분 사료에 공민왕을 잡을 때 키워드가 노국대장공주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만 갖고도 공민왕인 걸 잡아야 돼. 됐죠? 자, 그래서 노국대장공주와 함께 매장됐죠. 자, 그리고 그 개경에 가보면, 그러니까 공민왕릉에 가보면 이게 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쌍릉이에요, 쌍릉.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려시대 왕릉 중에는 쌍릉은 유일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묻혀있는 릉을 뭐라 그러냐면 현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노국대장공주가 묻혀있는 릉은 정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두 무덤이 나란히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뭐 괜찮다 생각하면서도 아니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그래도 또 각방 썼네. 그것도 아예 따로.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뭐가 발견이 됐냐면 밑에, 그러니까 능과 능 사이에 이 아래쪽으로 매장된 곳에 밑에 내려오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양쪽이 이 무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했나 봐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릉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의 남대문. 자, 개성 중심에 자리 잡은 내성의 남문인데요. 개성의 남대문 그럼 뭐 떠올라야 되죠? 우리 시험 볼 때는? 뭐 떠올라야 돼? 얘 짝꿍이 누구야? 개성의 남대문 그러면 짝꿍이 누구예요? 평양의 보통문. 우리 지금 대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 두 개를 잡으면 특징이 뭐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건축 양식의 과도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 과도기적 양식.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경의 남대문, 평양의 보통문.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영통사입니다. 자, 개경의 나성 바깥에 있는데요.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그 대각국사비가 유명하죠. 대각국사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그냥 영통사, 대각국사비 이렇게도 얘기해요. 됐죠? 그리고 제가 뭐 수업할 때,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수업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해서 배불론, 촉불론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원래 전통은 우리는 이렇게 많이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방전후사에서도 보면 우리는 뭐 막 좌익이다 우익이다 막 그렇지가 않아 원래.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거지. 원래 우리 방식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원래 A를 하면 B를 꼭 포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공부를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를 꼭 하는데 왜 꼭 놀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하지만 좀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그렇잖아요. 뭐 짜장면 먹으면 짬뽕을 왜 못 먹어? 뭐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게 포기하는 것의 가치. 그러니까 기회비용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색하지. 이게 좀 둘 다 그냥 얼렁뚱땅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자들도 불교가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다음에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불의 융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기본적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보면 고려말 신진사대부 등장해서 배불론 촉불론 얘기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이, 특히 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 스님들의 비문 같은 것들을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줘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또 출제가 돼서 굉장히 많이 괴로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채치원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채치원이 보면 그 신라의 유명한 고승들의 비문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요. 됐죠? 근데 이게 고려시대도 보면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영통사에 만든 대각국사비는, 그러니까 대각국사니까 누구겠어요? 의천.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의천의 행적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이 글은 누가 적었냐면 이 글은 김부식이 적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유명한 승려들의 비문 이런 것들을 그 유학자들,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요.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사항은 뭐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거 시간이 안 맞지 근데. 의천은 뭐라고 기억해? 그러니까 이제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제가 워낙 시간에 대한 거 연습 많이 시키니까 의천은 항상 누구 옆에 있어? 숙종 옆에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구 아들이야? 문종의 아들이고 숙종 옆에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김부식은 언제 사람이야? 인종이잖아, 인종.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숙종의 아들이 예종이고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잖아. 그거 약간 거리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실제로 영통사에 만든 이 대학국사비는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대학국사 의천이 죽고 난 다음에 인종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종 때.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됐죠? 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개성의 성균관. 자, 개성의 성균관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성역사박물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주교. 선주교 또 유명하죠? 자, 선주교는 그러니까 이성계가 세왕조 개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성계란 인물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빵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성계는 진짜 쿨한 장수라 그랬잖아요. 원래 정치인은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이성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옆에서 계속 제시했던 게 무학이고, 그 다음에 세왕조의 구체적 설계자가 정도전이라 그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정몽주를 비롯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성계가 이제 결단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어려운 상황 때마다 누가 나서냐면 다섯째 아들 방원이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파더 날 믿어봐. 그런 다음에 아버지 친구 만나러 가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아버지 친구한테 이게 할 소리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슨 뭐 그 랩 배틀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아버지 친구한테 할 소리냐고. 가서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아저씨 우리 같이 얽혀서 같이 잘 살자. 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몽주의 대답이 아이야 나를 100번을 죽여봐라. 내 마음이 바뀌냐. 그랬더니 이방원이 뭐라는 거예요? 아저씨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자, 근데 바로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그 죽였던 것이 선주교예요. 됐죠? 그런데 이 이방원의 피가 뭐 이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자,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피가요. 그 선주교에 묻은 정몽주의 피가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붉은색이 더 진해진대요. 믿거나 말거나였어요. 자, 어쨌든 간에 선주교였습니다. 자, 그다음 숭양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숭양서원은 자, 정몽주를 모시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도장 한번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박연폭포는 뭐 말씀 안 드려도 국어 시간에 이미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송도 3절이라고 하는 자, 서경덕 황진이와 함께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경 자, 유적지들인데요. 자, 마지막 자, 개성 만월대 궁터. 자, 경사진면의 축대를 높여서 그다음에 여러분 경사진면의 축대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사진면에다 이렇게 축대를 높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궁궐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기 앞쪽으로 오세요. 여기 앞쪽에도 자리들이 있어요. 네, 오세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앞으로 오는 걸 보려고요. 날 봐야지. 자,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 네, 건물이 더 웅장해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특히 자, 개성만 올 때는 남북 공동 자, 사업이 자, 발굴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중단이 됐죠. 여기서 뭐 금수석 활자도 발견이 됐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남경. 그래서 남경은 숙종 때 남경계창 도감. 그래서 궁궐 조영하는 거. 요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경 지정하는 건 누구지? 11세기 중엽 문종. 그렇죠? 우리 지금 대화되는 거지. 고려는 삼경. 그래서 개경, 서경, 동경. 근데 11세기 중엽 문종이 동경을 탈락시키고 누구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요? 남경. 남경이 어딘데?
예, 오늘날의 서울.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흐지부지돼. 그래서 그 아들, 자, 숙종 때 누가 등장하냐면 김위재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요. 풍수지리와 관련된 사람은 이름을 딱 3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풍수지리는 어차피 3명 이상 안 나오잖아. 첫 번째가 누구야? 첫 번째가 도선이죠. 그러니까 신라말 도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신라말 도선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숙종 시기에 김위재.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종 때 묘청. 자, 이렇게 해서 풍수지리는 자, 풍수지리에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3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때 그 궁궐 조용할 때 숙종한테 건의했던 게 누구야? 김위재. 됐죠? 김위재의 건의에 따라서 궁궐 조용하는 거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도 전부 어디에 나온 거야? 다 이게 기출문제 사료에 나왔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남경을 건설하는데 만약에 김위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문종 때가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숙종 때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서경, 인종 때 대하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고려 공지. 여러분, 강화도는 사실은 고려 대몽항쟁 때 실제로 임시수도로 사용되지만 그 이후에도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국왕이 피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계속 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 후금과의 항쟁에서 보면 첫 번째 1627년 정묘호란이 터졌을 때 인조가 어디로 들어가요? 강화도로 피난 가잖아. 맞죠? 네, 그래서 강화도는 계속 그렇게 사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사실은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청나라도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강화도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의 황비용들이 사실은 강화도 가는 길을 먼저 막아버린 거죠. 됐죠? 그래서 인종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준비도 안 된 그냥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그냥 45일간 항전하다가 바로 항복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사실은 2달 정도에 끝나버리는 이 어이없는 전쟁이 1636년 병자호란이지.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성, 중성, 외성을 뒀고요. 자, 그 다음 조선시대에도 주로 뭐로 사용되냐면 행궁으로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됐죠? 강화도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강화에는 강화 유수부가 있고요. 여러분 유수부 기억나십니까? 유수부가 뭐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별지구야. 됐죠?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어디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도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 직할 지역이야. 그래서 유수부는 조선에 총 4개가 있는데 이 4유수는 누구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게 전부 경기도에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의 짱이 누구야? 경기도 관찰사죠. 근데 경기도 관찰사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지. 그래서 중앙 직할 기구예요.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팀들은 전부 어디에 참여해요? 조선 후기 비변사회의에 참여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화유수, 개성유수, 수원유수, 광주유수 이렇게 4명은 전부 어디에 참여해요? 비변사회의에 참여하지. 자, 그다음에 여기 또 뭘 만드냐면 자, 18세기 정조가 여기다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덕궁 내에다가 좀 이따 제가 창덕궁 하겠지만 창덕궁 내에 뭐 만들어? 규장각 만들고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 1676년에 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강화도에다가 이 규장각에 그러니까 분점을 하나 만들잖아. 자, 그 분점을 어디다 만들어요? 강화도에. 이걸 뭐라 그래? 외규장각. 됐죠? 그리고 외규장각 얘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언제 하죠? 대원군 시기에 근현대사 공부하다 보면 병인양요 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들이 여기에 있는 금부화랑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하는 그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또 배워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은 다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조선으로 가시죠. 조선으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할 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조선 얘기를 해서 자, 조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이 조선 도성 전체를 계획한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문과 그 다음에 대문과 그 다음에 궁궐의 정문 그 다음에 중요한 건물들의 이름을 다 지은 사람은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래도 자, 조선의 설계자를 보통 정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선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한양의 설계. 이 한양의 설계도 정도전의 작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다 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성을 기획한 사람을 정도전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도성을 완성한 사람, 완성한 사람은 보통 박자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이름을 만날 확률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만 두세요. 자, 박자청은 당시에 공조판서예요. 공조판서. 자, 공조판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 게 그냥 농민 출신입니다.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발탁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 인재, 그러니까 여러분 공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오늘 특강이라 그냥 저랑 수업 안 했던 분도 있으니까 한 번만 말씀드리면 2호의 병영공, 2호의 병영공, 공이 뭐라고요? 나머지 2호에는 뺍시다. 뭐 얘기 또 옆으로 가니까. 공만. 공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원래 이게 당나라 육전 조직이잖아. 공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가 어떤 걸 하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는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 전부 공부라 그랬죠. 됐죠? 그래서 공조에 소속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만들어서 인간들이 입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서 그 위를 걸어 다니거나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입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는 것, 조그만한 것들은 뭐라고 말해요? 수공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위를 걸어 다니거나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큰 거지.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건축, 토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박자청은 건축, 토목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선의 궁들, 그리고 이제 이 사대문이 만들어지는 것의 대부분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공조판서 박자청이 다 해요. 그리고 또 박자청이 했던 것 중에 되게 유명한 것들이 경복궁을 건설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묘를 건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을 뚫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길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요 사대문의 이름은 전부 정도전이 짓습니다. 그리고 사대문의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이 인의예지예요. 인의예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동이 뭐예요? 인. 그래서 흥인문이에요. 흥인문. 그런데 요건 제가 뒤에 가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풍수지리상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뒤를 받쳐주는 이 주산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백악산, 북악산이에요. 북악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북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은 어디에 있냐면 더 뒤에 있어요. 그리고 북한산은 더 큰 산이야. 됐죠? 그리고 북한산은 도성의 방어를 위해서 북한산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총융청이라고 하는 5군영을 거기에다가 조선 후기에는 하나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의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금 더 그보다는 좀 작은, 그러니까 북한산의 한 자락이에요. 이게 백악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계신 분들은 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차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 거기 북악 스카이웨이라 그러잖아. 북악 스카이웨이 들어보셨죠? 네. 서울 분 안 계세요? 서울 분? 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백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왕산도 큰 산이죠. 남산도 그래요. 그런데 가장 산이 작은 게 낙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타락산이라고도 하고 낙산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제일 조그만해. 그래서 실제로 도성이 들어올 때 무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에 들어오자고 사실 우겼던 건 사실은 정도전이에요. 무학은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무학이 나중에 뭐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무학도 이제 당시에 풍수지리의 대가고 정도전도 풍수지리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정도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무학이 뭐라 그랬냐면 워낙 풍수지리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왕조가 기본 500년 이상은 갈 거라 그랬어. 그런데 이 500년 왕조가 뭐가 문제냐면 좌청룡의 기운이 우백호를 못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산과 인왕산의 이게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조가 계속 좌청룡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좌청룡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남자고요. 그리고 그 남자 중에도 상징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선의 27명의 국왕, 27명의 국왕 중에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그러니까 조선에서 좀 뭔가 많은 좀 업적이 있는 조선의 국왕들은 대부분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은 27명의 국왕 중에 단 7명만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사실은 통째로 여인 천하 500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우를 상징하는 게 여성의 기운이거든. 그래서 이걸 당해내지 못할 거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 흥인지문은 특징이 뭐냐면 전부 이 도성의 정문은 3글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대문, 흥인지문만 4글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다가 지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맥을 받쳐주기 위해서 지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의미는 땅의 기운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도성 방어에서도요, 그 조성의 이제 4대문 중에 유일하게 흥인 지문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옹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공성전이잖아. 그러니까 공성전이라는 게 성뺏기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뺏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보면서 이렇게 공격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근데 나머지 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여기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낙산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평지야.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옹성 구조를, 조선의 4대문 중에 옹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그래서 흥인지문밖에 없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여기가 방어에, 지반이 약해서 낮아서 방어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도 이런 걸 넣어준 거고 옹성이라는 구조도 만들어준 거야. 옹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곽이 이렇게 있잖아. 성문이. 그러면 옹성이라는 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옹기를 생각하면 돼요. 옹기. 그릇. 그러니까 옹기를 반으로 잘라. 그런 다음에 그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방어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중구조가 되죠. 무슨 말이 되세요? 왜요? 아니 왜요는 아니 성곽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반원 정도로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이해됐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옹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옹성 얘기할 때 이 옹성은 사실 뭐 할 때 얘기하냐면 말을 제가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옹성을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은 수원 화성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18세기에 그 1794년부터 해서 1796년까지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조하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하죠. 근데 수원화성은 사실은 그 군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화성의 4대문, 그러니까 정문인 장안문, 그다음에 남문인 팔달문부터 시작해서 이 수원화성의 4대문은 전부 옹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옹심돈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실은 포를 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적의 진영을 보고 뭐 총을 쏘고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사실 이제 공격과 방어에 대한 그런 군사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수원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원화성은 4대문이 다 옹성을 갖추고 있는데, 자 한양은요 오직 흥인지문만 옹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도성을 만들 때 일단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개의 산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 자 그리고 낙산.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산을 이어서 성곽을 이렇게 쌓는 거야. 여기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 공사를 하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사들을 실질적으로 완성한 게 그러니까 박자청이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잠깐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박자청이 흥인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문을 만들고 여기 가로가 그 실제로 수평으로 관통하는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나중에 운종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운종가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사실은 조선 후기에 나와요. 여기 상권들이 워낙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다닌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복궁 앞쪽에, 경복궁과 창덕궁의 앞쪽 요쪽 길은 원래 종로라고 불리우고요. 그 다음에 요쪽의 길은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세문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세문안이냐면 원래는 돈이문의 자리가 여기가 서대문이거든요. 그런데 서대문을 돈이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돈이문의 자리가 원래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더 위쪽이에요. 그래야 수평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고갯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세종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돈이문의 위치를 밑으로 내려줘요.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길을 새로 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문안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세문안노, 세문안노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세문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도로를 정비하고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박자청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소개 좀 했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흥인지문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 자, 돈이문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문. 자, 남문은 숭례문이에요. 그래서 인의 예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도성의 정문은 뭐라고요? 항상 왕이 북좌 남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든 도성의 정문은 어디야? 무조건 남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정문은, 여기 정문이 있지? 얘가 뭐예요? 광화문인 거고, 그 다음에 창덕궁의 정문은 이쪽에 있어요. 창덕궁의 정문은 도남문인 거고. 됐죠? 그러니까 전부 남문이 정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수원화성 나온 김에 수원화성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수원화성만 유일하게 정문이 북문입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수원화성의 정문은 장안문인데 장안문은 북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원화성도 4개의 문을 갖고 있는데 원래 남문은 팔달문입니다. 팔달문. 팔달문이 남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그 시장도 있어요. 팔달문 시장.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팔달문이 정문이 아니라 자, 수원화성은 예외적으로 북문, 장안문이 정문입니다. 이유는 수원이 한강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있는 궁궐, 도성이 어느 쪽에 있어?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왕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정문을 북쪽에다 냈어요. 됐죠? 수원화성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성의 정문은 자, 숭례문이고, 숭례문 얘기는 뭐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북문. 자, 북문은 숙정문이에요. 그런데 숙정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이게 왜 만들었냐면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그래서 외적의 침범을 하거나 만약 그랬을 경우에 자, 국왕이 숙정문을 통해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북한산 자락을 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북문입니다. 그런데 북문은 풍수지리상 이 북문을 열어두면 여러분 참고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야. 북문을 열어두면 북문에서 음기가 들어온다는 거야, 도성에. 그래서 도성의 부녀자들이 음란해진대요. 그래서 자, 북문은 항상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자, 조선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북문 항상 닫아둡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문이에요. 가끔 기우제라든가 이런 의례적인 행사만 요 근처에서 시행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숙정문 얘기까지, 자, 조선의 4대문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조선의 궁궐을 가면 조선의 궁궐은 이렇게 돼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태조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건 무조건 경복궁이에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뜻은 이렇게 돼요. 영원토록 복을 기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자,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복궁입니다. 이름이. 됐죠? 그리고 이건 언제 만드냐면 태조 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첫 번째 이궁이었던 창덕궁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건 태종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건 경복궁입니다. 자, 그리고 경복궁은요, 정말 줄에 나오는 원칙대로 만들어요. 원칙대로.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묘, 우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자, 동쪽에는 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좌측에 동쪽에는 뭐가 들어와요? 종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사직단이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요 종묘도 박자청이 만들어요. 됐죠? 그래서 종묘라는 건 뭐예요? 왕의 사당이야, 왕의 사당. 됐죠? 그 왕의 사당이라는 게 뭐냐면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례를 지내는 거지. 자, 그 왕가의 사당을 뭐라 그런다? 종묘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이게 시간 관계상 종묘는 제가 얘기를 세게는 안 할 건데, 근데 종묘는 좀 특이한 구조예요. 원래는 이 모든 예법들이 다 중국의 원래 주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례에 보면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천자의 나라는 7위를 배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후의 나라는 5위야. 근데 우리는 7위도 아니고 5위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만 사실은 우린 좀 우리 맘대로 한 게 있지. 종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7위를 배양한다는 말이 천자의 나라가 7위를 배양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송태조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했잖아. 그러면 송태조 조광윤 위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대 국왕이 들어오고 3대 국왕이 들어오고 4대 국왕이 들어오고 5대가 들어오고 6대가 들어오고 뭐가 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 됐군요. 자, 7대가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몇 명을 배양한 거야? 7위를 배양하지. 근데 보통 중국의 왕조가 어떻게 하냐면 건국자, 그러니까 태조의 위패는 그냥 영원히 놔둬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왕조들이 그래. 그러면 그 다음 8대 국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나가는 거야. 여기 위패가. 이해돼요? 그리고 그 다음 8대 국왕의 위패가 들어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9대 국왕이 들어오면 여기가 나가야겠지. 나가고 9대 국왕께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제후의 나라는 이것도 7개가 아니라 5개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종묘에 몇 명의 국왕이 모셔져 있어요? 19위가 모셔져 있어요. 19명의 국왕이. 그리고 왕비 것도 갖다 놨거든요. 왕비가 더 많아요. 왕비는 30명이야.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숫자가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정식 위패를 모셔놓은 이곳을 정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밀린 위패들의 따로 모셔놓은 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영영전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종묘는 2개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좀 다릅니다. 정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섣달에서 1년에 5번 제사를 지내요. 됐죠?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는 왜 그랬느냐? 우리는 왜 그랬냐면 우리 이제 구조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종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이 있는데 태종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태종이 나라를 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의 위패가 나가지 않고 태종의 위패도 안 나가는 거야. 그 다음 위패가 들어와도. 이해돼요? 왜냐하면 태종이 대단하니까. 그 다음은 세종이 죽었거든요. 그럼 세종의 위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종 위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또 왕들이 위패가 들어오면 세종 위패가 나가야 되지. 근데 세종도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세종도 위패가 안 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면 안 나가. 그래서 실제로 19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왕들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위패가 가득 차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종묘 구조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사직을 두는데요. 자, 우측에 사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곡식신과 토지신을 모시는 곳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직단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조선의 국왕이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조선의 국왕이 업무량이 엄청 많아.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조선의 국왕을 정말 힘들게 하는 업무량이 뭐냐면 사실은 의례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의례하다 끝나, 의례. 그러니까 실제로 거행해야 될 의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국왕에 오른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의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위예요. 선위. 양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태종 같은 경우예요. 태종, 세종. 그러니까 태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종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상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위, 양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좋은 구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넘기는 거지. 이게 좋은 구조인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조선왕조 500년 동안 조선의 국왕들이 이 짓을 태종 이방원 이후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내가 건강도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세자한테 양위하겠다 그러는 거야. 됐죠?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되게 잘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릇이 많이 되온다고 난리가 나야 돼요. 아우 나 그럼 난리가 나야 돼. 그런데 태종 이방원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난리가 난 거야, 대신들이. 근데도 태종 이방원이 내가 세자한테 양위하겠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4일째부터 왕의 뜻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태종이 다 죽여요.
그래서 그랬다 이거지. 그 나중에 다 죽여 진짜. 역모로 엮어서 다 죽여.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영화 사도 보셨어요? 영화 사도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 내가 사도한테 양위하겠다. 영조가 그러잖아요. 근데 영조는요 정말 그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미치는 거야 주변에서. 그러면 대신들이 절대 안 된다 그래야 돼. 그럼 아니다 이번엔 진짜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죽는 거야. 이해돼요? 절대 안 된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자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자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세자가 더 힘들어. 세자는 석고대자해야 돼. 돼요? 죽어.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왕이 못 이기는 척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경들의 뜻이 그러하니 하면서 좀만 더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이렇게 됐죠? 계속. 그래서 하여튼 그래. 뭐 했어요, 내가? 뭐라고요? 그래. 자, 죄송해요. 자, 이제 돌아왔어요. 자, 이게 봐요. 이게 내가 안 하던 수업이야. 그래서 나도 몰라. 원고도 없어. 원고 어딨어. 이런 수업이 어딨어. 자, 해볼게요. 계속. 이제 그걸 선위라고 합니다. 양위. 근데 실제로 조선 500년 동안 양위의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 대부분의 경우는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이제 현왕이 죽으면서 세자가 갑자기 왕이 오르는 거야. 그게 이제 사위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반정입니다. 그래서 반정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던 중종반정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전의 왕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는 거죠. 이건 이제 아주 좀 거의 뭐 혁명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왕이 계속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대부분이 사위예요. 그러니까 국왕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례야. 그러니까 처음에 왕 될 때부터 의식부터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버지 장례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국왕의 즉위식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대통령 우리가 취임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보면 이게 좀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선의 국왕의 즉위식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선왕이 죽은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즉위식 할 때도 왕이 상복을 입고 있다가 즉위식 할 때만 하루 동안 상복을 벗어요. 그리고 즉위식을 하고 즉위식 끝나면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의 국왕의 즉위식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기쁜 축제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국왕이 이 의식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특히 권농과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직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궁의 뒤쪽에 가면 왕이 나도 농사를 져 그러고서는 뒤에다가 적전이라는 걸 보통 만들어놔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야? 셀카용이지 셀카용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옷 걷고 들어가서 나도 농사져 그리고 착각착각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한테 보게.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와 또 비슷하게 뭐도 있냐면요. 여기 흥인지문, 그러니까 동묘. 여러분 동묘는 뭔지 아세요? 동묘는 서울시 구급 기출문제야. 자, 그래서 동묘는 관우사당입니다. 관우사당. 별게 다 있죠?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놈들이 와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고 결국 너희 조선이 살아난 게 우리 관우 때문이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서 관우의 사당을 만들어요. 그게 동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은 여러 곳에서 관우를 이렇게 신적으로 해서 굉장히 뭐 관우는 중국 역사상 가장 대단한 영웅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래서 약간 신격화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관우 사당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게 동묘예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동묘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가면 뭐 대충 할게요. 조금 바깥으로 나오면 여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제기동이거든요. 제기동. 그럼 여기 제기동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선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농단에 가서 또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대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농단에 가서 직접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농씨에게 또 제사를 지내서 자, 제사가 잘 되기를 기원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조선의 국왕들의 권농에 대한 의례가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자연재해거든요. 자연재해. 근데 그 자연재해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뭄은 대부분 전 지역에 걸쳐서 가장 오랜 동안 재해가 진행이 돼.
그래서 조선의 국왕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자연재해는 사실은 가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우제도 지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농단에 가서 왕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하는 의식을 보려고 또 백성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이제 그 하는 모습을 왕이 그 뭐 행사 주관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면 왕이 백성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도 똑같죠.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는 어떤 나라든지 동서고금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거지들은 도성에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국왕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가면 밥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여기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도성에 또 뭐가 제일 많아? 무조건 기득권 세력, 부자들이 제일 많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지들이 어디 누구랑 좀 가까이 있는 게 좋겠어요. 거지들이 일반 농민들이랑 있어봐야 뭐 어떻겠어요. 서로가 힘든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옆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도성 내에 무조건 거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선농단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왕이 나와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밥 먹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소고기 국물을 우려내요. 뼈로. 그런 다음에 국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밥 한 그릇이랑 해서 쫙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설렁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에서 설렁탕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선농단에 가서도 뭐 제사를 지낸다. 잠깐 뭐 의례와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경복궁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국왕의 자 의례 뭐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경복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좌묘우사 이게 원칙이 정말 딱딱 맞는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제가 궁의 구조, 경복궁의 구조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복궁이 그러니까 조선의 본궁이에요. 본궁. 됐죠? 그러니까 기본 자 궁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의 궁은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조 후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조 후침. 그러니까 전조라는 건 뒤에 가면 나올 얘기인데 그냥 해볼게요. 전조는 앞은 조정. 그러니까 왕의 정무의 공간이고요. 왕이 실제로 업무를 보는 공간이고 요 앞은 그 다음에 후침. 후침은 뭐냐면 뒤에는 왕의 생활의 공간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왕의 침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조 후침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앞에 왕의 정무의 공간을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 되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왕의 정무의 공간 그 앞에 있는 뜰을 원래 지칭하는 말인데 그냥 조정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뒤에는 후침, 생활의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이제 내명부가 있는데 자 내명부의 수장은 왕후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공간은 왕후가 짱이고요. 정무의 공간은 국왕이 대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은 세 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맨 끝에 요 뒷부분은 뭐냐면 후원입니다. 후원. 그런데 후원은 우리가 그러니까 궁을 얘기할 때 시험에서 실제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는 조정, 그러니까 이제 기본 관청들과 왕이 보는 정무의 공간들이 있고요. 뒤는 생활의 공간. 그리고 맨 뒤에는 후원이 있어요. 됐죠? 근데 여기는 이 후원이 북쪽에 있죠. 그래서 북원이라고도 하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비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후원은 저희가 볼 게 없는데 경복궁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후원 바로 뒤쪽에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제강점기에 경무대라는 게 만들어져요. 됐죠? 경무대. 그래서 이 경무대라는 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복궁의 경자와 그 다음에 경복궁의 북문을 신무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북문, 그러니까 북문 쪽에 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경무대라고 땄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경무대는 일본 애들이 여기다 막 또 건물 만들어서 막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는 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실제로 어디에서 정치하냐면 바로 저 경무대에서 하는 거예요. 경무대. 됐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항상 시험을 보는데 사료에 경무대라고 나오면 문제가 무조건 이승만 문제야.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4.19 혁명을 설명하는 문제지. 이해됐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사회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 나면 자 2대 대통령의 아니지 4대 대통령의 윤보선이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에는 장면, 대통령에는 윤보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윤보선이 이름을 그러니까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바꿉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승만 색깔 빼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고요. 근데 실제로 그 윤보선이 청와대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본인은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름 바꾸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가 터지냐면 5.16 군사정변이 터져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 청와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박정희가 사용하게 되죠.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와대를 박정희 이후 보통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경복궁의 구조 뭐 살짝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경복궁 앞에는요. 여기가 이제 정문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정문이 광화문이고 그다음에 광화문 바로 앞에는 육조거리가 있어요. 육조거리가 뭐냐면 여기 옆에 확대해 놨죠.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 주요 관청들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육조들. 그래서 그러니까 육조들이 여기 모여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육조거리. 그래서 자 육조와 의정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 관청이죠. 됐죠? 자 나머지 특이한 건 뭐냐면 사관원이 옆쪽에 있어요. 경복궁 앞이 아니라 옆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간쟁을 하는 부서를 옆에다가 따로 빼놓은 거야.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변사는 왜 창덕궁 쪽에 있냐면 비변사는 원래 조선 초에 없었던 기구죠. 저게 언제 만들어지지? 청사가? 명종 때 만들어지죠? 기억나세요? 비변사라는 게 처음에 원래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중종 때 삼포해란을 계기로 해서. 근데 그때는 청사는 없잖아. 직무실은 없잖아. 그럼 직무실은 언제 만들어? 명종 때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명종 이후에 자 창덕궁 앞에다가 비변사를 만듭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주요 관청들 위치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여러분 의금부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죠. 의금부가 얘가 특이하지. 의금부가 뭐죠? 국왕의 명령만을 받는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무시무시한 부서예요. 됐죠? 이게 의금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새벽에 야심한 시각에 의금부 간원의 단체 방문을 받는다. 우리 집이. 그러면 우리 집안의 마지막 날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새벽에 야심한 시각에 막 횃불 들고 오거든요. 횃불 들고 와서 물을 막 쾅쾅쾅쾅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집 노비가 자다가 놀래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뉘시여 그리고 나갈 거 아니야. 의금부에서 왔느니라. 그러면 그 집의 마지막 날이에요. 구족을 멸하는 날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자 해볼게요. 자 의금부는 오직 국왕과 의정만의 명령을 받는다. 자 이 기출선제예요. O야 X야? B 틀렸어요. 왜 틀렸죠? 의정 그러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재상도 의금부에는 명령할 수 없어요. 의금부는 오직 누구의 명령만 수행한다? 국왕의 명령만 수행합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의금부가 궁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래서 권례각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궁 밖도 아니고 좀 되게 생뚱맞죠? 여기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게 왜 떨어져 있냐면요. 의금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뭘 하는 거냐면 화재를 감시하는 거예요. 화재. 불나는 거. 그래서 불나나 늘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불나지? 그럼 바로 밑에 종루가 있어. 종루가 왜 종루냐면 종을 달아놔서 종루야. 그럼 종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불 끄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의금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불나나 보고 종 치는 거야.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 종루가요. 임진왜란 때 다 불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복원하고 최종적으로 저걸 고종이 다시 복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요건 고종 때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보신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뭐가 맞냐면 인의예지 신이 다 나왔네요. 유교의 오상이. 인, 의, 예, 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풍수지리상 지자를 쓰지 않고 지자 쓰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정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북문만 숙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인의예지 신이니까 보신각이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종을 이때부터는 보신각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 전기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종을 달아놨다 그래서 종루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고종이 보신각으로 바꿔요. 됐죠?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렸고, 자, 그다음에 그 관청 얘기 나온 김에 관청만 좀 해볼게요. 관청만 좀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오군영 해볼까요? 오군영. 여러분 오군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군영은 자 조선 후기 오군영. 오군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 방어의 체계가 완성되는 게 그 위치 마지막으로 다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영조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성 방어는 뭐랑도 상관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곽을 쌓아 놓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뭐 비가 많이 내리거나 뭐 그러면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북한산성을 지키는 게 총융청, 남한산성을 지키는 게 수어청, 그리고 도성 안에다가 3개의 부대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완성하는 게 영조야. 그리고 이걸 왕명으로 발표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수성 유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조선 전기 얘기가 아니에요. 조선 후기 최종판입니다.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훈련도감이 여기에 있어요. 육조거리 앞쪽에. 됐죠? 그래서 훈련도감은 어디 방어하겠어요? 대충 보시면. 그러니까 대충 자기 쪽 방어하면 되지. 그래서 숙정문에서 돈이문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돈이문까지가 훈련도감의 방어 라인이에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있죠? 네. 그다음에 금이영. 금이영 기억나세요? 금이영이 가장 꼬맹이 부대지. 이게 숙종 때 만들어지는 부대 아니야? 금이영이. 그래서 금이영의 방어 라인은 자 돈이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흥인지문까지예요. 됐죠? 네. 그래서 아니 광희문까지.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어영청. 어영청 기억나세요? 원래 이거 처음에 누가 만들었더라? 인조. 인조가 왜 만들었더라? 이괄의 난. 이괄의 난이 터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도성이 함락됐지. 그래서 인조가 피난 가잖아. 어디로 피난 가죠? 공주. 맞아요? 네. 지금 우리 대화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공주로 피난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괄의 내분으로 사실 이괄의 난이 진압이 돼. 그죠? 부하의 손에 의해서 이괄이 죽잖아. 그리고 나머지 진압이 되고 잔당들은 후금에 도망가갖고 왜 광해가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올랐는지 가서 일르지. 그래서 이관의 날이 계기가 돼서 1627년 정묘호란이 터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스토리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이후에 어영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도성이 이렇게 함락돼도 되겠어? 부대를 하나 더 만든 거야, 인조가. 그런데 이 어영군이 나중에 효종 때 그 1차 북벌을 진행할 때 보면 이 어영군을 엄청나게 늘려요. 그래서 이걸 2만 명 이상 늘려. 그러면서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어영청이라고 바뀝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도성 방어 중에 3개의 부대 중에 전투력 자체가 제일 강한 건 무조건 어영청입니다. 왜냐하면 어영청이 방어가 가장 어려운 지금 흥인지문을 맡고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자, 그 광희문, 흥인지문부터 시작해서 자, 숙정문까지 방어는 자, 어영청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피기노트에 보면 여기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는 뒷장을 넘기면 써 있어요. 그래서 자, 전기에는 수성금화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날로 말하면 소방서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수성금화사가 하다가 후기가 되면 오군영이 유지보수 방어까지 다 총괄해서 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요 관청들이랑 군부대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교서관 보이세요? 교서관? 외우지 말고 교서관 하는 일이 뭐더라? 여러분 교서관 시험에 왜 나오는지 알아요? 교서관 맨날 나오잖아. 한용우 교수의 다시 쓰는 우리 역사에 보면 교서관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한용우 교수가 써놨어. 그러니까 맨날 그 교서관이 나오는 게 사실은 교서관을 위해서 7급이 좋아하잖아. 그 다음에 경찰직이 나오고. 왜냐면 한용우 교수 책 보고 잘 내니까 문제를. 그죠? 그러니까 교서관이 맨날 7급에서 내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 전에 9급에도 나왔잖아요.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9급에도 한번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교서관이 뭐 하는 거죠? 도서를 인쇄 반포하는 부서지. 그런데 그 한용 교수가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쓴 게 뭐냐면 당시에 15세기에 교서관에 그러니까 이 인쇄소에 배치된 전문 인력만 150명이야.
그러니까 15세기 세계에서 그러니까 단일 인쇄소가 이 정도 사이즈와 규모를 가진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인쇄의 나라, 진짜 편찬의 나라, 기록문화의 나라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서관도 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기억나세요? 교서관이 깊이 부서인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 시험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설명도 다 한영교수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전 보세요. 서울은 문과응시 돼야 안 돼. 안 돼. B. 안 되지. 법전에 금지되어 있죠. 경우대전에 명시되어 있잖아. 그래서 문과 못 보는 건 셋이죠. 탐관오리의 자제, 재간 여자들의 아들의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설. 완전 중요하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중인은 문과응시 돼야 안 돼. 중인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합격하면 어디 배치돼? 교서관이야. 여기 중인 배치되지? 과거 합격했지? 중인 배치되죠? 못 나와. 그래서 깊이 부서요. 그냥 느낌으로도 보세요. 지금 혼자 딴 데가 있잖아. 되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서북지역, 황해도, 평안도는 철저히 배제시키지. 그래서 서북계는 과거에 합격하기도 어렵고 과거에 합격해도 이상한 곳에 배치가 돼. 그러면 서북계가 배치됐던 데는 어딘지 아세요? 서북계가 배치됐던 데는 성균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좀 다르죠. 이게 의외지. 여기는 서북계, 평안도, 함경도 애들은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보면요. 서울대 교수지 않습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날 서울대 교수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오늘날 서울대 교수들은 기업 쪽으로도 막 나가고 그 다음에 막 정치로도 입문하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조선시대 성균관 교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균관 교수들은 정말 평생 성균관에만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도 깊이 부서예요. 되시죠? 네, 그래서 잠깐 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얘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여기 창덕궁이랑 경복궁 여기 사이에 비변사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운현궁이 있어요. 운현궁. 혹시 운현궁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운현궁이 시사 테마도 좀 있어. 그래서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운현궁. 운현궁 하면 누가 떠올라? 여러분은 도깨비가 떠오르죠? 그런데 운현궁은 대원군이 있었던 곳이에요. 대원군. 흥선대원군. 그래서 대원군이 여러 가지 뭐 정책하는 게 여기가 운현궁입니다. 되죠? 네. 근데 이게 운현이란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운현궁 바로 옆에 여기 부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운관이에요. 서운관. 서운관? 뭐 하는 부서죠? 천문관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과학과 관련된.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일을 하는 부서를 뭐라 그래요? 서운관. 맞아요? 원래 고려 때 이름이 뭐였지? 사천대. 천문관측기구. 그 다음에 나중에는 충렬왕 이후에 서운관. 그러다 나중에 또 뒤에 또 이름 또 바뀌지. 뭐라고 바뀌어? 관상감. 기억나세요? 네, 그 서운관. 그래서 서운관 옆에 있는데 서운관 옆에가 이렇게 언덕이에요. 됐죠? 그래서 언덕 현자를 써요. 그래서 서운관 옆에 있는 언덕에 있는 궁이다. 그래서 운현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현궁이 왜 지금 제가 시사 테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운현궁이 두 구조가 있는데 앞에가 한옥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서양식 건물이에요. 르네상스. 그래서 일명 그 운현궁 양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TV 드라마에 그 도깨비의 공유. 그래서 제가 뭘 따라한 거죠 방금? 자, 어쨌든 간에 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깨비가 사는 집이 그 공유가 사는 집이 운현궁 양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TV에서 야, 어딘데 우리나라에 저렇게 이쁜 건물이 있냐고 막 했던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 운현궁 양관은 어떻게 짓게 되냐면 원래 이제 이게 대원군 집이니까 대원군의 후손들이 여기 살았을 거 아니야. 그 대원군의 손자가 이준인데 그 일본이 대원군의 손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 대원군의 집 뒤에 사저 뒤에다가 그 양관으로 해서 당시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해서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동원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삐까뻔쩍하게 집을 하나 지어준 거야. 그게 운영궁의 양관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잠깐 그냥 시사 테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왔던 거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출제자들이
그 최근 학계 이슈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뭐에 관심이 많아?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의 히트쳤던 영화 드라마가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뭐 도깨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해청 뭐 이런 부서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지서가 있는데 조지서는요, 이 옆에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흐릅니다. 조지서 옆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홍제천이에요. 홍제천. 그러니까 홍제동 쪽에 이제 흐르는 하천. 이게 홍제천인데, 그래서 여기 조지서에서 뭘 하냐면, 여기 조지서가 뭐 하는 부서죠? 종이 만드는 부서. 그건 아시죠? 네, 종이 만드는 부서인데, 여기서 뭘 하냐면, 실록의 마지막, 세초를 홍제천에서 합니다. 그 실록 편찬 기억나세요? 초초, 중초 해서 총 3번 교정을 보잖아. 그런데 실록은 누가 못 봐? 왕은 절대 못 봐. 왜냐하면 왕이 본다면, 아니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반정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왕은 선왕의 아들일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실록을 본다면 실록은 왕의 사후에 편찬을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사가들이 정직하게 쓰겠어요? 그렇잖아. 손 떨려서. 그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만약에 왕이 시비 걸면 어쩔 거야? 야! 네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죠. 저는 아들이 아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실록의 편찬은 못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봐요. 저도 교재 만드는 사람이지만 교재가 최종판이 나오잖아. 그런데 최종판 전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교정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교정본을 보면 최종판을 본 거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왜냐면 오탈자 몇 개가 건드렸겠지. 무슨 최종판이랑 실제 책이랑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맞잖아. 그러면 최종 그 교정지들을 보면 실록의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교정지도 없애야 돼요. 그 마지막 단계가 세초입니다. 그래서 그 춘추관의 관원들이 조지서 쪽에 홍제천에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실록의 종이를 세초를 해요. 됐죠? 그래서 물 위에다가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살살 씻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먹물이 물에 씻겨 나가겠죠. 그러고 나면 그 종이는 다시 잘 펴서 재생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조지서와 관련된 얘기 뭐 잠깐 했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뭐 뒤에 가서 뭐 좀 더 하는데, 근데 지금 이거 펼쳐놨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이게 한양이 풍수지리상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주산이고 자충이 500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육조거리 앞에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놓냐면 여기다가 해텔 만들어 놓는 거야. 해태상을 옆에다 만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남산 밑에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남산 밑에가 관악산이 있어요. 저 밑에. 근데 관악산이 불의 기운이야. 불. 그래서 관악산을 보면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도성에 자꾸 불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의금부가 맨날 불 나는지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불 잡아먹는 해태상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해태가 관악산에 화기를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도성의 정문의 현판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돈이문이나 뭐, 그 다음에 흥인지문이나 보면 여러분 전부 가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성의 현판 중에 세로로 내려 쓴 게 있어요. 세로로 내려 쓴 게 누구냐면 숭례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현판은 누가 썼냐면, 이 현판은 양녕대군이 썼어요. 양녕대군 이름 들어봤는데 누구죠? 세종의 형. 됐죠? 네. 태종의 첫째 아들, 이방원의 첫째 아들. 그 양녕대군이 현판을 직접 썼다라고. 그래서 시서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숭례문이 불타고 복원할 때 저 양녕대군의 서체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 그게 학계에서는 되게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로로 썼는데, 그 세로로 쓰는 이유도 뭐냐면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야. 불의 기운을. 그래서 이런 이제 관악산의 불의 기운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잠깐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쨌건 풍수지리상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한강이 있잖아. 그렇죠? 한강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하나의 지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이 지류가 뭐가 되는 거야? 청계천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지류는 위로 올라가요. 됐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도성을 약간 태극 문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수지리상 굉장히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 하천이 뭐냐면 이 하천이 중량천이에요. 중량천 다 아시죠? 네네, 중량천. 이게 중량천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자, 청계천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천, 청계천에 대한 정비는 조선에서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나중에 뭐 현대사에서도 그런데 저런 하천 주변에 누가 제일 많이 모여 사냐면 다 거지들이 사는 거야. 왜냐면 일단 식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다 거지떼들이 살아요. 그래서 태종대교가 한번 정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청계천 정비로 가장 유명했던 건 영조때 정비가 가장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서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그래서 저 청계천을 다시 이제 준설하는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이 영조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 청계천 준설은 뭐 영조 때가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여러분 혹시 깍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깍쟁이?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라 그러면 아이씨 깍쟁이 뭐 그러잖아요. 그게 왜 웃어? 이거 깍쟁이가 웃겨? 그래서 깍쟁이가 무슨 뜻이냐면 거지 새끼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지 새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말뜻이 바뀐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깍쟁이들은 어디에 다 사냐면 청계천 주변에 살아. 그러니까 서울에 깍쟁이가 제일 많아. 그래서 나중에 그 깍쟁이가 그러니까 서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서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얌체짓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얌체짓을 하는 애들을 깍쟁이라고 부르죠. 자기 것만 챙기고 얌체짓을 하는 애들을. 근데 원래 깍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거지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 완전 다 똥물이야. 됐죠? 왜냐면 이제 인구가 나중에 조선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기 막 사람들의 배설물 해갖고 막 여기 아주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잠깐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청계천 관련된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청계천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도성 얘기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그 흥인지문에서 아까 옆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선농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농단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어디냐면 왕십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도성을 이성계가 여기다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아니다. 여기서 십리를 더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이성계가 십리를 더 걸어왔다는. 그래서 이제 생긴 왕십리.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왕십리가 뭐가 유명하냐면 왕십리가 미나리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왕십리에서 채소 재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왕십리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게 주로 누구냐면 훈련도감의 군인들과 그 다음에 훈련도감의 군인들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모군란이 터질 때 보면 이 구식군인들을 차별하고 군인들이 천대받으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왕십리 똥파리야. 왕십리 똥파리라는 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얘 왕십리 애들만 오면 파리를 몰고 오는 거야. 얘들은 몸에 똥냄새 배어 있어. 그래서 파리가 똥만 보면 이렇게 근처에 막 나타나잖아. 그래서 왕십리 똥파리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에도 훈련도 가면 포수, 살수, 사수 기억나요? 포수, 살수, 사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삼수병. 됐죠? 근데 삼수병은 급료를 따로 받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요 책에는 사실은 누구를 그대로 뽐딴 거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척계강의 기호신서. 척계강의 기호신서에 나오는 걸 유성룡이 외란 때 건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성룡의 책은 아니에요. 척계강이라고 하는 이거 명나라 책이야. 명나라 책. 명나라 장수 척계강의 아주 유명한 병법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실은 군대 운영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게 훈련도감이지. 그래서 훈련도감의 군인들을 삼수병이라 그래요. 근데 월급을 이제 정부가 줘야 되는데 전쟁 중이니까 정부 주기가 돈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 삼수병들에게 월급을 준다 그래서 추가세를 걷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삼수 밑세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걷어? 결당 2.2두를 걷죠. 그리고 외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세금은 특별세금이니까 없어질 겁니다 해놓고서는 조선 후기,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이거 안 없어요. 계속 걷어요. 2.2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걸로도 훈련도감에 이제 군인들 월급을 줘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도감의 군인들이 나중에 뭐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훈련도감의 군인들이 그 왕십리 쪽에 보면 그러니까 미나리라든가 뭐 채소, 그다음에 상추 이런 걸 재배를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냐면 조선 후기에 보면 도성 안에 들어와서 파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현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대문 시장이지. 그래서 조선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난전 그러면 이현, 종로, 그 다음에 칠패잖아요. 칠패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현이 정말 유명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채소상으로 유명해요. 채소. 동대문. 나중에 이제 동대문 시장이 되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그 미군정의 원조 물자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현이 해방 이후에는 조선 최대 상권이 돼요, 여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뭐 할 때 하냐면 현대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원래 일제강점기 조선 최고의 깡패는 김두한인데 김두한 같은 경우에는 해방되고 나면 정치인으로 변모하잖아. 그래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제 동대문 사단 여기 상권은 누구 뒤를 봐주는 어깨 깡패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이정재죠. 이정재. 그래서 잘생겼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정재라는 깡패가 여기 동대문 사단의 오야붕이야. 그래서 보면 그 이정재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이승만 정권, 이승만 독재가 낳은 가장 기형적 인간.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이 낳은 기형적 인간을 차지철이라고 한다면 이승만 독재가 낳은 기형적 인간은 이기붕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기붕이 이정재 그러니까 그 깡패를 양아들로 맞이하잖아. 그래서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1공화국 때 보면 깡패들이 막 정치 유세하는데 막 동원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승만 정부 때 실제로 이루어지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이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칠패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남대문 시장이죠. 칠패는 숭례문 바로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정말 유명하냐면 어물. 그다음에 소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성에 사대문이랑 제가 사소문을 여기 그려놨는데 사대문 말고 사소문은 해화문, 창의문, 돈이문, 소이문 이렇게 사소문이 있는데요. 근데 사대문 사소문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지 않아? 여기 요 세 개가 너무 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 그쵸? 그래서 돈이문, 그러니까 서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사이에 소문, 소이문, 그리고 도성의 정문인 숭례문. 여기까지 해서 이게 정말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한양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사실은 유동인구가 제일 많았던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여기 칠패가 굉장히 큰 시장이야. 특히 여기 숭례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마포, 그 다음에 서울로 들어온 우리가 관문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보면 양화진 이런 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양화진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하게 되냐면 이게 한강의 가장 대표적인 포구죠. 양화진이. 그래서 1880년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이후에 조청상민수로무역장정, 수호조교 이제 속약 이런 거 맺고 나면 청상인들이 내륙으로 일본 상인들, 청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을 하지. 그때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가장 격전을 벌였던 곳이 어디냐면 양화진이야. 왜 그러냐면 이 양화진에서 상권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 양화진에서 바로 한성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두보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굉장히 각축을 벌였던 곳이 양화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한 문서로 이모군란의 결과로 조청상민수로무역장정 그래서 우리가 원사료 보잖아요. 그래서 원사료 보면 조청상민수로무역장정에 양화진의 행장개설권을 청나라가 얻는 그런 이제 본문의 내용도 여기에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산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연 7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덕궁 그 다음에 경궁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그래서 경덕궁 바깥에 돈이문 서대문 바깥에 보면 뭐가 있냐면 경기 가명이 있어요. 경기 가명. 가명 기억나세요? 네. 경기도 도청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기도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모화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화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화관이 뭐야? 이게 명에 대한 4대 상징이지. 중국 4대 상징. 그러니까 조선 초에 명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태종이 즉위하고 나면 관계가 좋아지지. 왜냐하면 명과 사이가 썰렁했던 그 주범이었던 요동정벌의 주범 정도전을 정한대군 이방원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태종이 즉위하고 나면 명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 명사신을 맞이하는 모와 루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나중에 세종이 이걸 모와 간으로 바꿔요. 여러분 세종이 4대 엄청 잘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종이 4대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세종이랑 말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그 4대 엄청 하면서 중국이 싫어하는 건 다 하잖아요, 세종이. 그렇죠? 그래서 이 모와 간이라는 것도 세종이 만들어요. 이게 4대 상징이야. 그래서 나중에 1896년 독립협회가 자, 우리나라 독립의 기운을 세우기 위해서 명나라 4대 상징이었던 모와 간을 허물고 바로 그 옆에다가 뭘 만들어요? 독립문이라는 걸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서 건립하게 되죠. 됐죠? 이게 이제 독립문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중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사신들이 어디로 오냐면 모화관으로 와요. 근데 모화관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화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영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감사한다 뭐 이런 거야. 그럼 영음문에서 청나라 사신단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모화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이름 자체가 정말 4대잖아요. 화가 중국이니까 건물 이름이 뭐야? 건물 이름이 사랑해요 짜장 뭐 이게 건물 이름이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모화관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음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짓고 그 다음에 모화관을 허물고 원래 독립관을 져야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모화관은 그냥 독립관으로 리모델링만 해요. 됐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명나라 사신이 들어오면 보세요. 영음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왔겠어? 도성 들어올 때. 돈이문으로 해서 경복궁 또는 창덕궁으로 왔겠지.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돈이문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 외국 사신들은. 외국 사신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영음문이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숭례문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국가와 국가대 예의다.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를 4대를 했지만 예를 들어 명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자 조선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야 가까운데 일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되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들은 어디로 내려오냐면 다시 내려와서 정문인 숭례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자 도성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저런 얘기 좀 잠깐 했는데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 가시죠. 네, 쉬었다 돌아와서 자 나머지 뒤에 구조 좀 얘기하고요. 자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